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멀리 미국에서 오신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 책 아시죠? 한국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놀랍게도 큐레이터가 아니라 그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을 했던 분입니다. 패트릭 브링이라는 이름의 이 책의 저자를 오늘 이 시간에 모셔봤습니다. 세바시 구독자분들께 본인과 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저는 패트릭 브링리입니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을 썼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10년간 경비원으로 일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 맞죠? 네,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이 혹시 2만 부 판매를 기념하는 책이죠? 20만 부입니다. 죄송합니다. 20만 부나요? 네, 저도 알아요. 꽤 시간이 흘렀죠. 이 나라에서 이 책이 성공한 것이 정말 기쁩니다. 정말 놀라워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형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형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제 형은 30대 초반에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게 약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형은 똑똑했고 우리 가족에게 희망의 존재였어요. 제 형도 작가님의 형처럼 학창시절의 수학 천재였습니다. 가족이 형의 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대수술을 받은 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지금은 역사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형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자 소주를 마시며 몇 시간이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형을 잃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형의 죽음이 작가님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상실을 겪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모두 다르죠. 어떻게 해서 미술관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셨나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의 힘든 시기에 대해 들으니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가 회복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사람들은 상실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죠. 저는 형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무실로 돌아가서 또다시 걱정만 하며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무실 정치나 승진 경쟁 혹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너무 사소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을 병실에서 보냈어요. 고통을 겪고 있던 제 형, 그 젊은이와 함께 말이죠. 그것에는 정말 아픈 무언가가 있었어요. 동시에 그 시간은 뭔가 신성하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형과 함께 조용한 작은 공간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형은 정말 용감하게 고통을 견뎠고 정말로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곳에 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더 고귀하거나 아니면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이거나 어쩌면 신성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형의 죽음에 말을 잃었고 그냥 잠시 멈춰 서 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위대한 미술관 안에서 직업적으로 멈춰 설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이 예술 작품들 중 많은 것들이 고통이나 삶과 죽음,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죠. 저는 그 작품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했어요. 경비원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더 뉴요커 매거진에서 일했어요. 굉장히 고급 잡지죠. 저는 그곳의 이벤트 기획 부서에서 일했는데 뉴요커 페스티벌이라고 부르는 행사를 주최했어요. 그리고 그건 뉴욕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인데 작가, 연사, 뮤지션 등 온갖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잡지에 글을 쓰고 있진 않았지만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곳에서 승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죠. 알겠어요. 더 뉴요커라니 꽤 괜찮은 직장이네요. 그렇죠? 그랬죠.
특히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에게는 더더욱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이걸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뉴욕 삽 2번가와 브로드웨이 모퉁이에 있는 고층 빌딩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시나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미술관에서 일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뭐였나요? 처음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과 달랐던 점이 있었나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일에서 정말 좋았던 점은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미술관 안에서 발견한 또 다른 세계였어요. 미술관에는 경비원이 500명이나 있고 2,000명이 그곳에서 일하며 매년 700만 명이 그 건물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곳 안에서 펼쳐지는 정말 흥미로운 인간관계의 층위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연결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예술 작품을 바라보고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낼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그곳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점점 더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료 경비원들과 그들의 삶도요. 그곳에는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정말 방대한 인간미가 깃들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박물관에 가면 가끔 경비원들을 바라보곤 했어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했죠. 미술관에서 작가님과 함께 일했던 경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정말 모든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게 정말 멋진 점이에요. 제가 더 뉴요커 매거진에서 일할 때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비슷한 인생 경로를 밟아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종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 길을 택한 사람들이니까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로 미술관 경비원이 되려고 하진 않아요. 특히 뉴욕시에서는요. 그래서 그곳에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 있기 위해 정말 다양한 길을 걸어온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국에서 변호사였거나 상업 항공기 조종사였고 혹은 뉴욕시에서 택시 운전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유치원 교사였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을 가졌던 분들도 있죠. 이 말은 그들이 경비 근무를 서면서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예술 작품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동료 경비원과 나눴던 대화에 대해 떠올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갤러리에서 누군가를 관찰하고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흥미로운 방식으로 행동해서 그들의 시선을 끌었을 수도 있어요. 제 말은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하다 보면 평소보다 더 긴 파장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일상에서 뭔가를 해내야 할 때처럼 한 생각에서 다음 생각으로 또 그 다음 생각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숨을 쉬듯 자유롭게 움직이고 여러 방향으로 또 여러 채널과 리듬으로 흘러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흥미롭고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예술에 대한 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예술에 대해 쓰는 방식과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제가 그만큼 많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모든 경비원이 작가님처럼 책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작가님은 그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맞죠? 글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경비원들도 알아요. 시를 쓰고 음악을 연주하며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퀴즈쇼 제퍼디에 출연한 사람도 알아요. 정말요? 저는 예술가들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조각가도 있고 화가도 있고 퀼트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있죠. 이상한 종류의 현대 미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거든요. 아마도 남에게 휘둘리기 싫어하고 자기 생각을 하길 좋아하고 흥미롭고 아름다운 것들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네, 물론 제가 쓴 책은 저만의 독특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저는 그곳에서 10년 동안 일했어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10년 동안 일하시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아, 글쎄요.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는, 제가 한번 피카소 그림 특별전을 담당했을 때였어요. 그 전시는 정말 대박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약 1,400명씩 입장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림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했고, 저희는 그들을 조금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군중과 그림 사이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어깨로 피카소의 그림 흰 옷을 입은 여인을 들이받았고 그 순간 그 그림은 천장 가까이에 구리줄로 걸려 있었는데 그 구리줄을 따라 이렇게 흔들렸어요. 순간 저는 지진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었고 방 안에 있던 모두가 비명을 질렀죠. 아, 하지만 다행히 괜찮았어요. 결국 그 피카소 작품은 10년 동안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어요. 혹시 사고를 겪으신 적이 있나요? 아, 제가 거기 있었던 동안에요. 한 번은 한 여성이 피카소 그림에 걸려 넘어져서 아래쪽이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항상 사람들에게 배낭을 버스라고 말해야 해요. 사람들이 자기 배낭에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돌아서서 긁었어요.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아름다운 나무 상감 장식을 긁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음, 어, 제 생각에 그게 제가 거기 있었던 동안 가장 심각한 예술품 손상 같아요. 다행히 그때 저는 경비 근무 중이 아니었어요. 두 사건 현장의 경비는 제가 아니었죠. 방문객, 특히 한국인 방문객과 재미있거나 혹은 놀라운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 특히 한국인 방문객이요. 지금은 이 책 덕분에 유쾌한 한국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정말 재미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호기심이 많고 또 매우 친절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여러 방문객들이 찾아와요. 그중에는 미술관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나 대형 미술관 자체가 처음인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모나리자가 여기 있는지 궁금해하죠. 또 이 미술관에 공룡이 있는지도 물어봐요. 여기에 공룡이 있나요? 혹은 전시된 것들이 진짜인지 궁금해하고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게 진짜라는 사실. 예를 들어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걸 믿지 못하죠.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네, 진짜라고요. 아마 그래서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했던 좀 놀라운 일에 대해 물으셨던 것 같아요. 한 젊은 남성이 고대 비너스 조각상에 앉으려고 무릎에 앉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젊은 남성을 제지했는데 그는 매우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지 규칙을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는 그 비너스 조각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조각상은 머리와 팔이 없었죠. 그리고 그는 로마 전시관 전체를 둘러봤어요. 그곳에는 부서진 조각들이 있는 조각상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길 이렇게 부서진 것들 여기서 부서진 거예요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부서진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맞아요. 작가님은 책에서 예술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술로부터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술관의 큐레이터들이나 학자들, 그리고 연구자들은 예술에 대해 배우는 것, 즉 양식이나 학파를 배우는 데에 매우 관심이 많죠. 그리고 시대별 특징이나 어떤 예술가가 다른 예술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같은 것들에도요. 저도 그게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죠. 하지만 저는 항상 미술관에서 이 예술 작품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대개는 삶과 죽음, 그리고 고통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적 같은 본질, 그리고 우리가 속한 종의 경이로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들, 예술은 바로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거예요. 만약 미술관에 가서 나는 학파나 양식, 미술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에 대해 알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예술을 통해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술사라는 학문적 주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길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술가들 자신도 사실 그게 바로 그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 중 많은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예술가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미술관에 전시될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들은 종종 애도를 하기 위해서 혹은 명상적인 수행을 위해 영적으로 사색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곤 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서 그 예술 작품을 원래 의도된 방식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인생의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요. 그 교훈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물론이죠. 예술의 범위가 워낙 넓고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온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에 많은 예술의 공통된 가장 단순한 교훈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낯설m, 그리고 신비로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에 관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죠. 어쩌면 이름을 붙이거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술처럼 구체적이고 다채로우며 눈앞에 존재하는 무언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존재에 대해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은 거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예술을 바라보는 것은 예술가들이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의문을 품었는지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또 그들은 우주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쩌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죠. 그리고 예술은 우리를 그런 진동하는 듯한 그런 경이로움에 휩싸인 감각과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계시는 동안 가장 영감을 준 작품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시기마다 다른 작품들이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게 영감을 준 작품은 피터 브루위헐의 수학하는 사람들이라는 훌륭한 그림입니다. 수학하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은 1965년에 그려졌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름답죠. 이 작품은 대형 풍경화입니다. 그리고 서양 미술사에서 진정한 첫 번째 풍경화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장면을 위한 배경으로 그려진 풍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작품에서는 배경이 곧 정경이죠. 브리얼이 주변에서 보았을 법한 세상을 그린 그림일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세상이야말로 예술 작품에 담기기에 가장 가치 없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와 불위얼 같은 인물들에게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유적인 장면을 그릴 때처럼 탁월함으로 현실을 재창조하려 했던 것이죠. 이 그림은 마치 창문처럼 느껴집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삶 자체에 관한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농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낮잠을 자고 있고 다른 이들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마주할 때 종종 이런 질문들로 고민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나는 이 작품에 대해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작가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무언가에 대해 배우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관련 서적을 읽어보거나 작품 설명을 살펴보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그 예술 작품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리고 직접 그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이 작품에 대해 더 많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그 작품과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 작품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공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 작품의 음악에 빠져들려고 해보세요. 자신을 그 작품에 온전히 맡겨보세요. 물론 당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예술가는 고대 그리스에 살았든 중세시대의 한국이든 19세기 미국이든 그들도 인간이고 당신도 인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과 매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같기도 해요.
앞서 말했듯이 그들 역시 당신이 형에 대해 겪었던 고민이나 내가 형과 겪었던 고민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전혀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예술 작품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술가들이 고민했던 것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책을 읽고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다시 미술관에 가보세요. 저는 사실 꿀팁을 알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책을 읽은 후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면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기쁘네요. 정말 기쁩니다. 이 책은 한 번만 읽고 끝낼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아름답게 쓰인 문장들과 예술에 관한 풍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바시 구독자분들이 꼭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기쁠 거예요. 제가 잘 말한 건가요?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특별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 제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단 5분만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을 봐야 할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5분이요.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넓이와 규모, 즉 미술관의 광범위함을 직접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냥 계속 걷고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고대 로마에서 그리스, 이집트, 네덜란드 황금시대, 그리고 중국의 명나라까지. 그리고 이 세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다양한 아름다움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느껴보세요. 마치 책장을 넘기듯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고 그 경이로움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건물의 방대함에도 놀라보세요. 그리고 뉴욕 5번가 한복판에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사원이 있다는 사실에도 놀라보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께 또 하나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작품 앞에 멈춰서서 그 작품과 시간을 보내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보세요. 물론 9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는데 3시간을 보냈지만 정말 시간이 짧게 느껴졌어요. 3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갔죠. 왜냐하면 그 고요한 공간에서 두 보살상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깊은 성찰의 순간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 박물관의 경비원이었다면 하루 종일 그 방에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할 때 예술이 우리에게 진정한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네요. 아, 그래요? 어떤 답을 기대하셨나요? 저는 작가님이 하나의 걸작을 추천해 주실 줄 알았어요. 아, 걸작이요? 아니요, 저는 그걸 추천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어요. 아, 다행이네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10년을 보낸 후 그곳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책 전체가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느끼게 되는 과정이죠. 사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머물며 세상의 흐름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점차 세상의 리듬에 다시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때 저는 아이들도 있었고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힘들죠. 그리고 뭔가 참 우스운 점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리고 나서 박물관에 가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용하며 깨끗했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정말 멋진 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뭔가 직접 손을 써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예술을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박물관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책을 써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때가 됐다고 느꼈어요.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전업으로 하고 있어요. 글을 쓰고 강연도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여러 박물관에서 강연을 합니다. 많은 박물관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게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책도 쓰고 싶어요. 그리고 미술관 투어도 하고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개인 투어를 진행하는데 이게 약간의 수입도 되고 글을 쓰는데도 도움이 돼요. 작가님의 책이 연극으로 각색되어 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좀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제가 저 자신 역할을 맡게 돼요. 저는 이 역을 맡으려고 태어난 셈이죠. 저 혼자 출연하죠. 1인극이군요. 네, 약 80분 정도 길이에요. 그리고 미국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앵콜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봄에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적어도 몇 달간 공연될 예정이에요. 근데 네, 경비원처럼 외로운 인물에 대해 1인 극으로 표현하는 게 저는 뭔가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뒤에는 액자에 담긴 예술 작품들이 투사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관객들은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죠. 또 제 형과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한 회상 장면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관람객이나 동료 경비원들과 대화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직접 연기를 하시나요? 네, 제가 직접 연기해요. 정말요? 네, 맞아요. 배우까지 하시네요. 저는 배우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작가님의 책에서 어머니가 시카고 극단의 배우였다고 읽은 기억이 나네요. 맞죠? 맞아요.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렇다고 봐요. 제가 8살 때 어머니께서 1인극에서 위대한 미국 시인 에밀리 디킨슨 역할을 맡으셨어요. 사실 제가 8살 때 그 공연을 본 순간 저도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에밀리 디킨슨처럼요. 그리고 저는 연극을 정말 좋아해요. 제 생각에는 미술관과 극장에는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알다시피 그곳은 어딘가 신성하게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두 곳에 간다는 것은 일상이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과 끝없는 일들과 수많은 해야 할 일들에서 잠시 벗어나, 그리고 수많은 세부 사항들과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고 그런 것들을 모두 잠시 꺼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간이 창조한 작품을 바라보며 그 경험을 함께 하는 거죠. 책을 쓰는 건 정말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물론 제가 책을 쓰면 그 책은 7천 마일이나 떨어진 한국으로 날아가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책을 읽거나 혼자서 읽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쓴 연극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어요. 작가님의 책은 한국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왜 한국의 관객, 그러니까 독자들이 작가님의 이야기에 그렇게 강하게 공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책이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다른 한국인들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선 출판사가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 책을 올해 최고의 책으로 꼽기도 했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말해줬는데 그분은 비교적 젊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말하길 자신이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많이 느낀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매우 목표 지향적인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제 책에 매우 관심이 많았어요. 제 책은 그런 삶에서 한 발짝 비켜서는 것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1, 1, 1, 1, 1, 1, 1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런 흐름에서 한쪽으로 비켜서서 좀 다르게 생각해보고 속도를 늦춰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휴식 같은 존재로 느꼈다고 생각해요.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게 당신의 책은 정말 미국적이네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젊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단 하나의 정해진 방식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예술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반면에 그분이 말하길 한국에서는
우리 문화가 매우 오래됐고 미국보다 더 동질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는 올바른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술에 대해 올바른 의견을 가지려면 그에 관한 학술적인 자료와 관련 텍스트들을 모두 읽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학문적 기준이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분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흥미로웠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같은 질문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접근일 뿐이죠. 그래서 그분은 제 책이 서양 미술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고민하는 한국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제 책은 그냥 부딪혀 보세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상해 보세요. 라고 말해주는 책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한국에서 일해보는 건 어떤가요? 한국미술관에서요. 그리고 나서 작가님이 다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책을 쓰는 거죠.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도 9살과 11살짜리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삶을 산다면요. 한 박물관에서 1년, 또 다른 박물관에서 1년을 보내면서 이런 다양한 것들에 빠져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브루클린에 살고 있죠.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이렇게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예술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항상 느꼈어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면 머릿속에 가득 채운 엄청나게 커다란 고민들이 사실은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곳에 있으면 마치 그런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세상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세상, 그리고 여러 시대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시대를 지나온 역사와 예술가들이 평생을 바쳐 탐구해온 광활함과 광대함, 그리고 신비로움에 비하면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의 생각에만 갇히기보다 이 세상과 더 많이 연결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로 일종의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경험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른 뭔가와 연결되는 느낌을 주고 세상이 더 깊고 의미 있는 곳처럼 느껴지게 해줍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곧 출간 예정인 책이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혹은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또 다른 책을 작업 중이긴 한데 아직 아주 초기 단계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다만 멋지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이 책을 홍보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배웠던 교훈들, 즉 어떻게 사물을 보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적용해 보려는 거예요. 사물을 보고 관찰하는 법, 그리고 미술관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뭔가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죠. 설명이 모호해서 죄송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준비가 덜 됐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통찰과 경험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패트릭. 마지막으로 한국 독자분들께 격려의 말씀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제 책의 메시지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신 많은 한국 독자분들을 만났고 그 점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책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열정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끄는지
찾아 나서시면 좋겠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보고 경험하고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일상에서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말이죠.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뉴욕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